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저희같이 장마가 아주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많은 피해도 있고 이러는 어수선한 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할 책은 이 책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한 이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얄팍한 책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음표가 아니고 땡땡땡 점이시에게 나온 말줄임표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거는 이제 이 소설을 해나가면서 작가의 의도가 왜 이렇게 말줄임표를 썼는가라는 부분은 알 수 있을 테고요. 지금은 그거를 해설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좀 특이한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더라. 요 정도만 알고 지금은 가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특히 이 소설 이전에 나온 소설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18살 때에 대학생 1학년 때에 발표됐는데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큰 작품으로 나온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한 책입니다. 24살 때 발표한 작품입니다. 아무튼 제가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 슬픔이의 안녕이라는 것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서 거의 비슷한 선상의 소설입니다. 슬픔이의 안녕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장소설, 10대의 성장소설이라면은 이 브람스를 아세요라는 이 소설은 30대 후반에 39살의 노처녀가 겪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24살짜리 아이가 써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원숙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이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얼굴입니다. 영화 배우 같죠? 빼어난 미모와 또 지성 또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프랑스 문화를 이끌어가는 셀럽이라 할까요? 요즘 얘기하는 그런 유명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설을 쓰는 소설 작가로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가장 높게는 당시의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가 사르트르라든지 세계적인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는가 하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바닥 사람들하고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는 장면들을 볼 수도 있었고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아주 솔직하기로 유명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1935년 6월 21일에 출생했다 했죠. 1935년 6월 21일에 나왔다 했습니다.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렌에 쿠아레네라는 자기의 성을 못 쓰게 한 것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집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또 아버지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문의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아이가 소설을 하나 써서 아버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읽어보고 한 얘기가 너 우리 성은 이걸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본명을 쓰지를 못했고요. 이름은 프랑스와즈 그대로 하는데 성은 프로스트의 소설이죠. 잃어버린 시간에 찾아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사강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표되자마자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소설이 발표될 때에 우리말로는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빠이 할 때 안녕히 가 할 때 안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책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책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원어에서 그대로 보시게 되면 만났을 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입니다. 자, 제가 이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랑스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Bonjour, tristesse, bonjour, tristess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안녕, 슬픔 이 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말 번역을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또 제목을 짓는 바람에 마치 헤어질 때에 했는 그 안녕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을
제대로 잘 읽지 않는 사람 또는 제목만 보고 읽지도 않고 '아 더 이상 내게는 슬픔이 없어.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도무지 그럼 어떤 내용의 소설이었을까? 그런 얘기와 이 소설이 끼친 영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1954년에 발표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표된 작품이죠. 당시에 18세 천재 소녀 작가가 완전히 프랑스 문학계, 단순히 문학뿐만 아니고요. 문학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까지만 그래도 프랑스 사회에서 가졌던 과거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세계 이런 것과 과감히 이 18세 소녀가 등장하면서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를 그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들 글 좀 안다, 뭐 한다, 소르본느 대학의 1학년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다. 이렇게 되면 뭐 고상한 척 해야 되고 그야말로 전 세계의 정신을 끌어가는 그 본거지가 프랑스에서 있었거든요. 그 같은 실존 철학이라는 거를 들먹여 가면서 얘기해야 좀 배운 사람이 되는데 한마디도 그 얘기 없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실존 철학이는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매우 실존주의 철학은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뛰어난 작품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느꼈던 게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서 그 내막은 깊이를 깔고 갈 수 없나. 이게 제가 가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긴 한데 특히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실존주의적인 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실존주의 철학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사르트르 같이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사람들과 교분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또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은요, 책이 나오자마자 54년에 비평가상을 받고요. 많은 논쟁을, 프랑스 사회에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55년에는 자그마치 20개 언어로 전 세계로 번역돼서 나가면서 특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밤을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 못지않게 자신의 삶도 매우 좀 특이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기존적인 가치관대로 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은 이제 논란도 되고 얘기도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두고 일단은 품위와 안녕이라는 책은 대충 어떤 책인가라는 걸 볼게요. 이 소설에 나오는 17살, 실제는 자기가 18살에 발표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17살의 아이입니다. 세실이라는 17살의 아이인데 아버지하고 잘 지냈습니다. 자유분방한 아버지. 그렇게 됐는데 남프랑스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에 여름 별장을 빌려서 바닷가에서 지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버지는 말씀드렸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고 아버지는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입니다. 40대의 아버지고 또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돈도 그런 대로 잘 버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생활이 매우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이었고 그 당시에 20대에 젊은 여자와의 동거도 하면서 그렇게 셋이서 이제 별장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그 좋은 별장에서 지내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그동안에 기숙학교에 있던 이 세실이, 그러니까 17, 지금은 17살이라 했죠. 세실이 기숙학교에서 이제 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친구인 안 또는 안느, 어떤 데는 안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느라고 되어 있는데 뭐 관계없습니다. 안이라는 죽은 아내의 친구지요. 딸아이를 좀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기숙사 방학 때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집에 오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는 아버지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를 아이께 안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세실이라는 아이는 일종의 데모처럼 되어진 그 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친구이기도 했지만은 매우 지성인입니다. 그야말로 규범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고요. 또 대학을 반드시 가야,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아이를 공부를 쉬지 않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끊임없는 잔소리를 해가면서 아이를 키워준다 할까, 그러는 안이었습니다. 그 안이 이제는 얘가 대학생에 들어갔고 이러는데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 같이 동거하니까 왔고, 딸을 데리고 왔고, 또 그 다음에 세실의 딸의 대모 역할을 했던 죽은 아내의 친구지요. 이 친구하고 이 넷이서 별장에 지내면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세실은 이 별장에 바닷가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한 또래의 젊은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당연히 대학 1학년생이니까 쉽게 그렇게 사귀겠죠. 그렇게 이제 쉽게 대학 1학년생을 사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갈등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기존에 이 동거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넷이서 춤추러 갔는데 같이 춤추러 가서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안과 아버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거하는 여인하고 둘이서 이제 춤추고 그러다가 이 동거하는 이 여인, 젊은 20대 여인입니다. 20대 여인이긴 한데 이 여인은 또 독특합니다.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매우 육감적인 여자입니다. 그렇게 한 20대 이 여자가 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 딸한테 없어졌다, 찾아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딸아이가 찾아갔더니 그 춤추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바깥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정사가 벌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정사가 벌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 동거녀한테는 대충 거짓말 합니다. 아니, 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차 안에 있고 또 토한 옷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는 것 뿐이지 괜찮을 거다, 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절히 거짓말해서 넘기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와서 뭐 그날 밤은 그렇게 넘길 줄 모르겠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도 내일 안과의 결혼하겠다는 발표를 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딸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동거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섣불리 이렇게 결혼을 할까? 그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 크게 당하게 된 어문이었고,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아무래도 17살짜리 아이니까, 소설 속의 주인공은 17살을 했습니다. 17살짜리 아이니까 아버지와 둘이서 굉장히 교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뺏길 것 같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게 잘 놀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이제 저 여인께 뺏길 것 같다라는 일종의 시세미랄까 질투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을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안이 이제 정식으로 새엄마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안이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했던 것처럼 자기를 항상 가둬놓으려 하고, 항상 자기 방식대로 예의 범절을 지켜라, 뭘 하라, 뭘 하라,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싫은데 싫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거하던 여인은 떠나버렸죠.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떠났죠. 이미 동거하는 여자는 떠났고, 그러던 차에 이 세실이라는 딸아이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이때에 아버지와 이 아내 두 사람의 결혼을 중간에 들어서서 파탄시키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시키는 방식을 별장에 가서 만났던 그 젊은 친구, 젊은 아주 그 대학생이면서 그렇게 젊은 건실한 남자아이, 사실은 세시인의 그 애인이 됐습니다. 이미 그 애인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좀 역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서 열받아서 나가버렸던 그 동거녀를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어디다 불러들이는 건 집에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어디 갈 때마다 이 젊은 남자하고 이 동거녀하고 매우 친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이 옛날에 내 여자를 건들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고 있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또다시 과거 동거녀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니 밤에 자기 짐을 대충 챙겨가지고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슬픈 얼굴이 범벅이 될 정도 울면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고 버리고 난 뒤에 한 10시쯤 된 뒤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 아니 가다가 교통사고로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죽음을 통보를 받게 되고 그 계획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되나요? 커다란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죽였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을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부분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안을 죽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 내면에 감추어둔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인데 자기 자신이 자세히 봤더니만은 기쁨은 남에게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슬픔은 쉽게 남에게 못 나누어 주더라는 겁니다. 잘 꺼내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자세히 들다 보니까 슬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갈 수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픔이여 안녕이라 했을 때 안녕은 이제 나 너하고 끝이야 라고 안녕이 아니고요. 이제 아내 죽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슬픔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제대로 한 여인으로서의 커나갈 수 있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성숙의 계기가 됐다. 이 얘기가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소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소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됐는가 하면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가졌던, 그러니까 전후 세대가 가졌던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유럽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을 갖게 되는데, 이때에 무엇보다도 실존주의가 이제 꽤 융성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실존주의로부터 권태를 느끼게 되죠. 일단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만 지식 노름을 벌릴 게 아니고, 이 소설을 통해서는 실존주의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소설에 아주 평이한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젊은이가 갖게 되는, 청춘이 갖게 되는 불안과 청춘이 갖게 되는 중요한 심리 요소입니다. 이 같은 심리 요소가 당신의 실존주의적인 권태와 허무, 이런 것들을 이겨설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존주의 철학은 이거다 저거다 말할 것도 없이 실존주의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권태와 불안, 그 속의 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그 실존주의적인 권태와 허무라는 게 이 파랑색으로 됐다면은, 그 다음에 반대편의 청춘의 심리와 불안이라는 게 이렇게 넓은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춘의 심리 불안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전통적인 실존주의 소설, 전통적인 사실주의 소설, 이런 거 실존주의 소설과 사실주의 소설의 파급력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이 대중적 파급력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요 정도의 파급력이었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슬픔이여 안녕이 갖게 되는 파급력이 한번 확실히 차이 나죠. 이렇게 확실히 차이 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특히 심리 묘사의 섬세함이 뛰어납니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무엇보다도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심리 묘사를 뛰어나게 잘 했는가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기존의 이런 소설들이 전통적인 소설들이죠. 소설들이든지 이런 문학들이 갖게 되는 심리 묘사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슬픔이 안녕이 갖게 되는 월등하게 이런 심리 묘사가 뛰어났다. 이 얘기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와즈 사강은 특이하게 첫 작품부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첫 작품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천재적인 작가로 그렇게 칭송받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문화적인 어떤 것을 끌고 가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설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내는 어떤, 동네에서 그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의 말들 가운데에 참 그 유명한 말을 많이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솔직하고 재밌다는 표현이 저는 드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버스 안에서 우는 것보다 제규어 안에서 울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금방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원래 아버지가 부자인 집에서 자라기도 했지만은 이 소설이 이렇게 크게 전 세계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제규어 스포츠카를 삽니다. 영국 자동차죠. 영국 고급 자동차인데 제규어 스포츠 자동차를 사서 매우 그 스피드를 즐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의 스포츠카를 바꿔가면서 스포츠광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자동차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다 예견된 일이겠죠. 스피드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지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3일 동안 못 깨어나다가 나중에 깨어나기는 합니다. 깨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의 통증 때문에 맞기 시작한 몰핀 같은 진통제죠, 일종의. 진통제로 인해서 이제 평생 이 마약을 못 벗어나서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퇴원하고 난 뒤에도 이 마약 문제로 항상 본인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내 자신을 파멸할 권리는 내 스스로가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아니 뭔 저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에 1956년 일인데요. 21살 나이로 이때부터 이제 카지노를 또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어져 있다 했죠. 또 그 다음에 카지노 문제가 되어져 있죠. 이러니까
1978년 극우 정치가 장마리 르펜이라는 사람은 이 사강을 단두대에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할 정도로 그랬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프랑스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구설수에 이제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결혼도 2번 했고 아이가 하나 갖게 되고 한 번 동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개발 관련 민원을 프랑스 대통령 당시에 미트랑 대통령께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900만 프랑의 금품을 수수했는 게 이제 밝혀져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강은 점점점 2002년 사강은 금고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르망디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을 정개축하면서 탈세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결국은 2004년에 심장질환과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면서 당시에 작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장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다면서 직접 국장을 치르면서 또 예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슬픔이 안녕이라든지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소설을 하기 전에 먼저 봤고요.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도 봤고 그렇게 되는데, 관계된 전부 다가 이 사람의 소설 작품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설은 쉽습니다. 특히 이 소설은 스토리도 거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39살의 싱글인 여자가 그 다음에 한 변호사인 젊은 연하의 남자친구, 또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는 좀 많기는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장인 사람,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이 여자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관계입니다. 썸 타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이 남자, 젊은 남자가 좋고, 또 어떤 때는 이 나이 든 남자가 좋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 여자가 하나 빨리 정하지 뭐 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성의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심리가 단순히 소설 작품에 나오는 한 여자의 특수한 심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성들이 지냈던 그것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양쪽을 조정하다가 결국은 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익숙한 남자가 좋아 이러면서 익숙한 남자하고 관계를 계속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이 소설의 끝인데, 얘기는 이 소설은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혼자서 계속 이 고민 저 고민 하는데, 왜 혼자서 자꾸 고민하게 될까요? 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거는 특히 시간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젊음은 다 가고 39살의 나이로 봤을 때에 이제 내 젊음은 다 가고 나는 이제 퇴물로 낯떨어지는가라는 문제가 또 여기에 같이 남아있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는 그러지 않다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데 그 부인 속에는 또 뭐가 있나요? 자기 불안이 내재해 있고 자기 외로움이 그대로 있고, 그러는 것들을 잘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실존주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소설을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속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은 겨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경우 흔히 갖기 마련인 신랄함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조심성에 가까운 차분함을 가지고 좌절로 얼룩진 거울 속의 얼굴을 39회로 나누어 보았다. 얼굴의 음영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손가락 2개로 잡아당기는 그 탄력 없는 살갗이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 아가씨의 대열에서 아줌마의 대열로 마지못해 넘어가고 있는 외모에 몹시 신경을 쓰는 또 다른 폴의 그 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로서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다.
그녀가 이렇게 거울 앞에 앉은 것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였으나 정작 깨달은 것은 사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공격해 신압으로 죽여온 것이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빙긋 웃음이 나왔다. 로제는 9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7시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침대에 길게 누워 두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시간, 긴장을 풀 시간,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저녁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고단하게 낮 동안 자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배회하게 만드는 이 불안정한 무기력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느끼곤 했던 무기력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몸을 굽히고 욕조의 물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 동작으로 인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이 대략 15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녀는 마르크와 함께였고 그들은 두 해째 휴가를 같이 보내고 있었으나 당시 이미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르크의 요트에 타고 있었다. 요트의 돛이 불안한 마음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25살이었다. 다음 순간 문득 그녀는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번개 같은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와 세상을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 뱃전에 몸을 기울이고 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손가락을 담그려 했던 것이다. 작은 요트가 기울어졌다. 마르크가 그녀에게 특유의 무사태평한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행복감이 물러가고 조롱기가 차올랐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혹은 다른 이들로 인해 행복감을 맛보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복했던 것은 조금 전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를테면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기억과 비슷했다. 로제가 도착하면 그에게 설명하려 애쓰리라. 그러면 로제는 살면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발견할 때마다 드러내는 만족감을 곁들여 그래,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대답하겠지. 그는 살면서 부딪히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 그런 상황을 한사코 연장하는 사람들의 고집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때마다 몹시 열의를 보이곤 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활력으로 생경한 욕구로 삶에 대한 커다란 만족감으로 취한되었고 그런 만족감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그가 잠을 잘 때뿐이었다. 그는 자면서도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자기 삶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단숨에 삶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아니, 그녀는 로즈에게 설명할 수 없으리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 그들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규율처럼 자리 잡은 이 자유를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자유가 고독을 의미할 뿐이 아니던가. 자신이 그가 몹시 싫어하는 악착스럽고 독점력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없으리라. 문득 그녀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아파트가 무섭고 쓸모없게 여겨졌다.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로제였다.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녀는 문 앞에서 약간 둔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자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또다시 체념 어린 태도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멋지게 차려입었네. 보고 싶었어. 혼자 있어? 그래, 들어와. 혼자 있으라니? 만약 그녀가 아니, 지금은 좀 곤란해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번 빠짐없이 그렇게 물었고 때로는 그녀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그를 비난하는 건 그 말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교활함 때문이었다. 그는 그 자신으로 인해 그녀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아닌가.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포도주 병을 열고 2개의 잔을 채운 다음 자리에 앉았다. 내 옆으로 와, 폴.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역시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상황이 뒤엉켜 있어. 일은 엉망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데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굼뜨다고. 아, 시골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폴이 웃기 시작했다. 정작 시골에 가면 페르베르 씨가 그리울걸? 당신의 창고와 트럭들이 말이야. 그리고 파리에서 보내는 긴 밤들도. 그녀의 마지막 말에 그는 빙긋 웃으며 몸을 쭉 뻗고는 소파 위에 드러누웠다. 그녀는 그런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바닥을 펴고 있는 그 커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로제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다. 이마 밑으로 남들보다 아래까지 나 있는 숱 많은 머리카락, 약간 튀어나온 푸른 눈에 담긴 바로 그 눈빛, 입술의 주름을. 그녀는 그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보낸 광란의 밤에 대해 말해줄까? 저번 날 밤에 마치 애들처럼 경찰에 연행됐었어. 어떤 녀석이랑 싸웠거든. 40이 넘었어. 경찰서에 가보니 당신이 이해할까 몰라? 왜 싸웠는데? 기억 안 나. 하지만 녀석이 잘못한 건 분명해.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과시한 기억으로 원기가 도끼라도 한 것처럼 그가 튕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 곳을 정했어. 피에몬시아 식당으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 춤을 추러 가자고. 내 춤을 당신이 춤으로 봐준다면 말이지. 당신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춤추는 게 아니야. 폴이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당신에게 굽실거리는 그 딱한 사람들 이야기라면 그건 다른 문제야. 폴이 말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다. 로제의 자질구레한 모험담은 두 사람 사이에 좋은 농담거리였다. 폴은 잠시 벽에 몸을 기댔다가 층계에 난간을 잡았다. 그녀에겐 차마 아까 그에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첫 문장입니다. 단편 소설도 그렇고 장편 소설도 그렇고 소설의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9살의 이 노처녀, 이 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폴이라는 여자는 거울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뭐 어떤 신랄함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조심성 있게 또 차분함을 가지고, 그런데 그 거울 속 얼룩진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좌절로 얼룩졌다. 뭐 화려하게 뭐 너무 잘 나가는 39회의 생이 그 거울 앞에 비치는 게 아니고 좌절로 얼룩져진 39회를 나누어 보고 있다라는 게 첫 소설의 부분에 등장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첫 소설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전체가 자기 얼굴을 거울 앞에 보는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인데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성찰입니다.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또 저 남자를 만났을 때, 또 저 남자께 끌리는 것, 이 남자께 또 보면 또 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 얼굴에 나타난 주름이라든지 또 그 탄력 없는 살갗, 갈수록 이제 탄력 없어지겠죠. 39살 되게 되면은. 또 자기가 어느새 아줌마 대열에 끼어져 건 아닌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작 자신을 신압으로 죽여온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 자기가 뭐 실패했고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원흉이 어딘가를 봤더니만은 시간이라는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빙긋 웃음이 나왔다. 예, 그렇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시간을 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결국은 자기를 지금 거울 앞에 있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버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제는 밤 9시에 오게 됐다. 그래서 로제라는 남자친구, 말씀드렸다시피 운수업을 하면서 하는 꾸준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데, 이 남자친구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 남자친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남자친구 로제가 옵니다. 밤 9시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시 밖에 안 되시니 그래도 좀 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여자는 그럼 뭘 하는 여잔가?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기 직업이 있는 직장 여성이죠, 이 여자도. 아무튼 그렇게 저녁 9시에 올 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방 저 방으로 좀 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목욕도 하고 욕실로 들어가 몸을 굽히고 욕조의 물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 동작으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 욕조에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서 욕조에 물 이렇게 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15년 이전의 마르크라는 녀석 하고 그 두 해째 같이 보내던 여름 휴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트를 타고 그렇게 해서 요트에 돛이 마구 이렇게 흩날리면서 자기 심리가 그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그때의 휴가 보냈던 요트의 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5살이었다. 참 좋은 나이죠. 예. 그렇게 25살 나이였고, 그러나 그때의 그 잠시에 가졌던 행복감은 그렇지만은 곧 대체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한때 그래도 자기가 25살 때에 지냈던 그런 행복한 시절의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제가 들어오면, 그 남자친구라 했죠. 이 남자친구가 들어오면은 도착하게 되면은 자기는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왠가 하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겉과 속이 다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말하더라도 또 그래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로제가 별로 심각하게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한 생각을 또 혼자서 합니다. 자, 이 소설은 자주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의 내면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로제를 봤을 때에 자기는 로제는 매우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고 자기는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의 규율처럼 자리 잡은 이 자유를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고 그녀는 자유가 고독을 의미할 뿐이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뭔가 와닿습니다. 뭔가 하면 이 39살 나이 든 이 여자는 애인으로서의 로제를 그렇게 같이 지내긴 하지만은 사실은 로제는 보면 다른 젊은 여자들이든지 이런 여자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제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 폴이라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 자신은 단지 한 가지 뭐가 왔더라고요. 고독이라는 것. 자유 대신에 고독이라는 게 자기 속에 있더라는 것. 또 그러면서 자신이 그가 몹시 싫어하는 악착스럽고 독점욕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없으리라. 또 그러면서 이 자기가 독점욕 강한 여자라는 거를 그 자기 남자친구께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감 말해보면 영 가버릴 것 같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데 이미 자기는 벌써 독점욕 강한 그런 여자가 됐다는 것을 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문득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아파트가 그렇죠. 로제께 말할 수도 없고 이러는 그러면서 혼자인 이 아파트가 무섭고 쓸모없게 여기졌다. 여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이제 밤 9시가 됐는데 원래 9시에 그래 9시가 되니까 초인종 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로제가 왔습니다. 로제가 왔을 때에 멋지게 차려입었네. 보고 싶어서 혼자 있어? 이런 얘기를 남자가 묻습니다. 그래 들어와.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혼자 있었어라는 말에서 아니야 지금은 곤란해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걸 자기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있습니다만은 요런 것들이 보면은 참 심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은 가장 큰 거는 여자들의 심리는 요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남자는 포도주 병을 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잔을 채운 다음에 이리 와 폴, 이름이 폴입니다. 남자 이름이 폴이 아니고 P-A-U-L-E 이렇게 돼서 폴입니다. 영어식 이름에서의 폴은 대부분 그 남자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식 이름에서 폴린이 되어지면은 여자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음은 같은 폴일지 모르는데 여자 이름인데 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았다. 역시 지친 모습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그래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애인이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상황이 들켜 있어. 일은 엉망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데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굼뜨고 시골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 누구 얘기일 것 같습니까? 남자가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가 겪게 되는 어떤 사업의 힘든 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더니만은 폴이 아마 시골 가면 곧 이 파리가 그리워질 텐데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서로 빙긋 웃으며 몸을 쭉 뻗고 소파 위에 들어 누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바닥을 펴고 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이제 두 사람 그렇게 있으면서 한 사람은 길쭉히 소파 위에 누웠고 그 누운 손 위에 이제 자기 손바닥을 올려놓고 그녀는 로제에 대해 전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로제, 남자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마 밑으로 남들보다 아래까지 나 있는 수많은 머리카락, 약간 튀어나온 푸른 눈에 감긴 바로 그 눈빛, 입술의 주름을 그녀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제 남자의 외모를 두고 외모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남자의 내면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광란의 밤을 보낸 얘기 해줄까? 그러면 술이 취해가지고 어젯밤에 경찰서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술집에서. 그래서 어떤 녀석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마 무슨 일로 그랬니? 그렇게 하니까 모른대. 그놈이 내게 분명히 잘못한 거는 분명하다. 뭐 이러면서 어젯밤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춤추러 갈까? 그렇게 하면 춤추러 가자. 그렇게 하면서 춤추러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춤추러 가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그 웃기는 얘기를 해줍니다. 로제는 그러니까 당신은이죠.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춤추는 게 아니고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춤을 잘 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딱한 직원들이 그렇게 말해준 거에 불과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차를 타고 이제 춤추러 이제 나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연애에서 어떤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소설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연애에서 사건은 벌어지는 게 없는데 이 소설 속에서의 이 폴이라는 여자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으면서 특히나 이 남자를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댔다가 아니야 이 남자는 끝이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젊은 남자께 또 잣대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로제의 차에 탄 폴은 방심한 태도로 라디오를 켰다. 그녀는 계기판의 창백한 빛에 비친 자신의 길고 잘 손질된 손가락에 힐끗 눈길을 주었다. 정맥이 드러나 손가락 끝쪽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뒤얽혀 있었다. 내 삶을 반역하는 것 같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녀에게는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었고 그다지 후회스럽지 않은 과거와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성 관계도 있었다. 그녀는 로제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런 동작을 몇 번이나 했을까?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 차에 라디오를 켜는 건 말이야. 모르겠는걸? 그는 그녀를 힐끗 곁눈질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확신에 찬 오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곧 그녀의 기분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했고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마치 처음 사귈 무렵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기억나? 라고 물으려다가 참고 오늘 저녁에는 자신의 감상적 성향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동작이 당신을 지치게 한 건가? 아냐, 나 자신이 때때로 좀 지친 것처럼 느껴져.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자 그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는 속도를 냈고 익숙한 길들이 자동차 아래로 손살같이 밀려들었다. 다리는 갈비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웃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보는 걸까? 청년처럼 보이려는 게 아닐까 싶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와 만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줄곧 청년인 채 했고 실제로도 자신을 청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 고백 자체가 그녀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해심과 애정으로 인해 자신이 슬그머니 그의 상담자 역을 떠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커져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이지 존경받을 만한 신중함으로 그가 그 사실을 잊는 것을 돕고 있는 셈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로제의 회사 같은 운송회사들 전체가 공통으로 갖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폴은 그녀가 실내 장식을 한 상점들에서 있었던 두세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파트 의상실의 어떤 여자 고객은 폴이 자기 아파트의 실내 장식을 맡아주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 아주 부유한 미국 여자였다. 반덴 베시? 아는 사람 같은데? 아, 그래. 로제가 말했다. 폴은 눈썹을 축혀 올렸다. 로제의 태도에는 특정 범주의 충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하게 유쾌한 분위기가 어려 있었다. 한때 그녀와 사귄 적이 있었지. 전쟁 전이었던 것 같아. 언제나 플로방스 식당에 왔었는데 그 이후 그 여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 그래. 그 여자 이름이 그러니까 로제가 꿈꾸는 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런 그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바닥을 포크로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여자 이름 같은 건 관심 없어. 내가 보기에 그 여잔 돈은 꽤 있는데 취향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부류지. 그녀가 말했다. 그 여자 지금 몇 살이지? 60대일 거야. 폴은 차갑게 대답하다가 로제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로제는 탁자를 가로질러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못됐어. 내 길을 꺾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피해자의 역할을 즐겼다. 폴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나는 내일 거기 갈 거야. 클레베가에 말이야. 내겐 돈이 필요해. 돈 문제로 점점 더 골치 아파지고 있어. 당신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가 그만하라는 뜻으로 손을 들어 올리자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다. 다른 얘기를 하자. 춤 좀 추러 갈까? 그가 말했다. 나이트클럽에 간 그들은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탁자에 앉아 연이어 지나가는 얼굴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음을 느꼈다. 로제 이외에 누군가를 사귀는 일 같은 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안정감에서 서글픈 행복을 끌어내었다. 그들은 춤을 추었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몹시 만족한 모습으로 아무 리듬도 없이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질렀다. 그녀는 무척 행복했다. 얼마 후 그들은 차를 타고 돌아왔고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럼 잘 자. 내일 봐, 자기. 그는 그녀에게 가볍게 키스한 다음 자리를 떴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그가 그녀를 혼자 자게 내버려 두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지품을 꼼꼼하게 정돈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았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 밤도 혼자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역시 그녀에게는 사람이 잔 흔적이 없는 침대 속에서
오랜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무기력한 평온 속에서 보내야 하는 외로운 밤들의 긴 연속처럼 여겨졌다. 침대 속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옆구리를 만질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본능적으로 한쪽 팔을 뻗었고 누군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남자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를 필요로 하느니 잠들고 깨는데 그녀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이라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로제는 아마도 가끔은 그녀를 필요로 하리라.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잠들고 깨는데 필요하다거나 열정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만 필요로 할 뿐임을 그녀는 때때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가슴 아프게 고독을 되씹었다. 로제는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걸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씩 보폭을 넓혔다. 기분이 몹시 좋았다. 폴을 만날 때마다 그는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오늘 밤 그녀 곁을 떠나면서 그녀가 슬퍼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그 자신에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 무엇이라는 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연히 그녀 곁에 머물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여자를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걷고 싶었고 거리를 가로지르고 싶었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싶었다. 보도 위에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싶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도시를 살펴보고 싶었으며 그러다가 어쩌면 늦은 밤에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강둑 끝에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여기 역시 이제 실존 철학에서 주로 이제 자주 얘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고독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고독도 갑자기 불쑥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요. 먼저 요 앞에 애인과 이제 만나서 같이 춤추러 가면서 라디오를 틀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로제의 차에 탄 폴은 방심한 태도로 라디오를 켰다. 이제 둘이 별 얘기도 없고 벌써 너무 익숙하고 그러니까 또 역시 이 폴이 라디오를 이렇게 켭니다. 그때에 그녀는 계기판의 창백한 빛에 비친 자신의 길고 잘 손질된 손가락에 힐끗 눈길을 주었다. 뭐 자기 손에 손가락에 눈길 줄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는 이쪽 상대는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늘 하는 일에 지루해졌다는 거죠. 거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자기 손가락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길고 잘 손질된 손가락에 이 손가락에 힐끗 눈을 줬다는 겁니다. 예. 정맥이 드러나 있고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맥이 드러나 손가락 쪽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정맥이 이렇게 얽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손에 드러난 정맥을 보면서 내 삶에 엉킨 것처럼 이같이 손에 있는 정맥들도 얽혀 있는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당히 부정적인 게 앞에 또 이렇게 나왔죠. 또 금방 또 긍정적인 게 나옵니다. 연구하면은 나는 그나마 직업이 있고 인테리어라 했죠.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 마음에 드는 직업, 그것도 그녀가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지 후회스럽지 않은 과거와 좋은 친구들도 있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지속적인 이성관계, 지금 로제와 사귀고 있죠. 이런 지속적인 이성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쪽하고 또 이쪽 걸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튼 거를 두고 이제 로제께 묻습니다. 내가 이 동작을 몇 번이나 했을까?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하면서 이 라디오를 켜는 건 말이야. 참 이거 보면 특이하죠? 여자들은 이런 것까지 자기가 매번 차에 타면 라디오를 켜야 된다는 것도 몇 번까지 하는지 알겠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남자들은 당연히 모르겠는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녀를 힐끗 봤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확신에 찬 오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곧 그녀의 기분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했고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옆에 여자가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는데 라디오 끄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러는데 남자도 폴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자 로제도 당연히 경계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로제가 묻습니다. 아니 그 동작이 당신을 그렇게 지치게 한 건가? 아니야. 나 자신이 때때로 좀 지친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남자의 대화법과 여자의 대화법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그럼 그게 지쳤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원인을 묻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좀 지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그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남자는 또 바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약국 가든지 병원 가봐. 이게 이제 남자가 하는 바로 그거고. 여자는 배가 아프다는 건 내게 관심을 좀 달라는 얘기죠. 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전화 좀 하지. 나 좀 몸이 불편해. 이렇게 여자분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여자분 표현이 익숙합니다. 백화점에서 저 옷 이쁘제. 이 이쁘제라고 묻는 거는 뭡니까? 저 사달라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함부로 여자를 데리고 백화점은 안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상처를 안 주니까 백화점은 안 간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대화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사고 싶어요 하면서 졸라야 사줄까 말까 하는 게 남자라면은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 참 예쁘다, 그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사달라 얘기를 했는데 남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남녀 차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 그냥 좀 지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좀 속도 상했겠죠. 그러니까 좀 속 상할 수밖에 없죠. 쟤라도 속 상하겠어요. 이렇게 예민하게 바짝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익숙한 길에서 남자는 속도를 내서 달린다. 손살같이 달렸다. 파리는 가을비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렇죠? 가을비에 젖어서 번들거리고 있고 그때에 이제 그렇게 차를 급히 몰던 이제 로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를 나는 빨리 몰까? 청년처럼 보여서 그럴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늘 청년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 폴이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또 봤을 때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녁 식사를 하는 데 가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운송회사가 갖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폴이 자기 하는 그 실내 장식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반덴 베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미국 여자로부터 일감을 하나 갖게 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남자가 반덴 베시 그 얘기를 합니다. 폴은 눈썹을 짙게 올렸다. 로제의 태도는 특정 범주의 추억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하게 유쾌한 분위기가 있었다. 연구하면은 로제는 바람둥이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그렇게 이제는 그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하고 그렇게 사귀면서 마찬가지로 이 폴하고도 애인 관계에 있고 이러는 관계입니다. 남자 쪽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반덴 베시 그 얘기하니까 여자 얘기가 특정한 기억력에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거는. 그랬더니만은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 그 여자 내가 전쟁 전에 그러니까 전쟁 2차 세계 대전 전이겠죠. 전쟁 전에 내가 만난 적이 있지. 젊을 때 한번 만났던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 그 이혼하고 그렇게 지금 혼자 살 거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제가 묻습니다. 근데 그 여자 나이가 지금 몇이지?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때에 이 폴이 대답해 줍니다. 아마 60대일 거야. 60살이지? 그 얘기를 합니다. 60대일 거야. 차갑게 그렇게 폴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제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제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길을 끄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어쨌든 폴을 얘기는 내일 그 클레베가에 가서 그 미국인 여자 반덴 베시의 집에 가서 실내 디자인을 견적을 뽑고 뭐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 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요즘 돈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이제 들어가서 춤을 추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춤춘다 해봤자 춤을 아마 로제는 매우 못 추는가 봅니다. 그냥 여자를 꼭 안고 이렇게 반틈쯤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하는 정도로 춤을 추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나마 그때 또 행복했다. 그런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곧 그녀는 무척 행복했다. 얼마 후 그들은 차를 타고 돌아왔고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서 그녀를 품 안에 안았다. 그럼 잘 자. 내일 또 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볍게 키스한 다음 자리를 떴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요 문장들, 이어지는 문장들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 텅 비었다. 어떻게 되나요? 영감에는 전에는 어떻든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잠자리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버리는데 혼자 들어오는 그런 자기 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한 다음 자리를 떴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점점 혼자 자게 내버려 두었다. 아파트는 텅 비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홀로 앉았다.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이 그죠? 눈물이 고였다. 오늘 밤도 혼자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소설은 실존 철학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내면을 깊숙이 봤을 때의 외로움이라는 게 마치 뱀이 또아리 털고 있듯이 그렇게 인간 내면 속에 깊숙이 또아리 털고 있는 게 외로움, 독일어로 아인잠카이트라죠. 아인잠카이트라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거기에 깊이 내면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글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잔 적이 없는 침대 속에서 명구하면 자기가 나가고 나면 사람은 잠 적이 없겠죠. 오랜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무기력한 평온 속에서 보내야 하는 외로운 밤들의 긴 연속처럼 여겨졌다. 여자가 밤을 혼자 보내는 외로움의 연습이라는 거죠. 침대 속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옆구리를 만질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본능적으로 한쪽 팔을 뻗쳐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어 보기도 하고 설령 옆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남자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단지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온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아마도 가끔 그녀를 필요하리라. 가끔 필요하겠죠. 근데 그 필요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남자의 본능적으로 여자를 필요로 할 것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녀는 때때로 느낄 수 있다. 그녀는 가만히 가슴 아프게 고독을 되씹고 있었다. 자, 이때까지 앞부분이 이제 폴이 어떻게 고독했는가, 얼마나 외로운가라는 부분을 봤고요. 동시에 이제 로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얘기죠. 로제는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걸었다. 이 문장입니다. 폴과의 헤어진 로제는 집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 밤에 걷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씩 폭을 넓혀갔다. 결국 로제는 아주 분명한 게 있죠. 내 삶의 스타일.
이거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폴하고 같이 이 밤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비록 폴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할 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또 걷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보폭을 넓혀가면서 그런데 폴을 만날 때마다 기분은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젊은 여자들이든지 그렇게 사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오직 그녀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 쪽에 봤을 때는 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밤 그녀 곁을 떠나면서 그녀가 슬퍼하는 것을 느꼈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나오죠. 그녀가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막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같이 잠자리도 하고 좀 이렇게 육체적 이런 그 관계도 나누었으면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 무엇이라는 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폴이 요구하고 또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연히 그녀 곁에 머물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어야 했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것이야말로 여자를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걷고 싶었고 이겁니다. 한마디로 섹스보다 걷는 게 더 좋았다는 얘기죠. 뭐 앞뒤 다 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섹스만 만사형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걷고 싶었다. 그런데 상대편은 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폴은 섹스도 같이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거리를 가로지르고 싶었고, 그런 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고 싶었고, 또 자신의 발소리도 듣고 싶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도시를 살펴보고 싶었으며, 그러다가 어쩌면 늦은 밤에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우연히 또 분위기 된 한 여자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은 뭔가 또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강둑꽃의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뭐 단순히 정말 불빛 있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뭔가를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기에서 로제를 볼 수가 있고요. 폴과 로제가 어떻게 서로 엇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녹초가 된 채 늦게 잠에서 깬 폴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어제 말란 그 미국 여자의 집에 들러야 했다. 아침 10시 그녀는 클레베가에 있는 어떤 집에 가구 없이 반쯤은 비어있는 거실로 들어섰다. 주인이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으므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화장을 고쳤다. 바로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지나치게 헐렁한 실내복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남이었다. 내 타입은 아니야 하고 폴은 줄곧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청년은 무척 호리호리했고 살결은 가무잡잡했으며 눈동자는 좀 지나치게 섬세해 보이는 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청년은 폴을 보지 못한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폴이 기침을 하자 청년은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순간 폴은 그 청년이 반덴베시 부인의 마지막 환상을 표상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초면인 것 같군요. 저는 시몽 반덴베시입니다. 청년이 말했다. 이 아파트의 실내 장식을 맡아달라는 당신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렀어요. 저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깬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러든 늦든 어쨌거나 일어나긴 해야지요. 시몬이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폴은 그 청년이 불평이 많은 부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앉으시지요. 시몬은 실내복에 깃을 여미며 진지한 태도로 그녀 앞에 앉았다. 그는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폴은 그런 그에게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는 스스로의 외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은 뜻밖이었다. 아직도 비가 오는 것 같죠?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아침 10시에 그녀 자신이 전문직 여성 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실내복 차림의 몹시 잘생긴 청년을 겁에 질리게 하고 있는 것을 로제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녀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가 시선을 들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신이 초면입니다. 이미 아는 사이라면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다고 말할 테지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겨졌다. 정말이지 이 아파트에는 가구가 좀 더 있어야겠어요. 세 사람 이상이 있으면 어디 앉죠?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든답니다. 그가 대답했다. 폴은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는 육체노동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하마터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고 물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억제했다. 그런 호기심은 그녀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저는 수습 변호사입니다. 일이 많지요. 자정에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몽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10시인데요? 폴이 환기시켰다. 오늘 아침 제 중요한 고객이 사형대에 올랐거든요. 그가 여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소스라쳤다. 그는 두 눈을 내리깐 채였다. 맙소사.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벽난로 위에서 담배 한 개비를 집어들었다.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리 열심히 일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에 이 멀치미한 거실을 꾸밀 채비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 저도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는 무척 흥분한 태도로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진정하세요. 폴이 말했다. 그녀는 기분이 몹시 좋아지고 흥겨워졌다. 이제 그녀는 시몽의 어머니가 등장해 분위기를 깰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시몽이 말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에 와서 녹초가 된 듯 늦게 잠에서 깬 폴은 집을 나섰다. 오늘 이제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실 가기 전에 어제 말한 그 미국 여자 집에 들러야 했다. 아침 10시 그는 클레베가에 있는 어떤 집에 가구 없이 반쯤 비어 있는 거실로 들어섰다. 주인인 듯한, 아직 자고 있는 듯한 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조용히 화장을 고쳤다. 지나치게 헐렁한 실내복을 입고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거울 속에서 이제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뜻 보니까 그 젊은이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남이었다. 그래서 또 남자 보는 눈은 있어서 금방 이제 또 알아보면서 깜짝 젊은 정도로 미남이었다. 그런데 내 타입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우가 저 신포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 타입은 아니야.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이제 뭐랄까 회피 기제라고 하죠. 이런 회피 기제가 나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 속에서 자신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또 청년을 살펴봅니다. 무척 호리호리하고 발결이 까무잡잡했고 눈동자는 지나치게 섬세하게 보이는 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참 그 섬세하게 잘 묘사했죠. 청년은 폴을 보지 못한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폴이 기침을 하자 청년은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거실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 줄 몰랐으니까. 한순간 폴은 그 청년이 반덴베시 부인의 마지막 환상을 표상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덴베시 부인의 그 아들일 거다라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만은 초면인 것 같구만요. 저는 시몽 반덴베시입니다. 하고 청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네, 아파트 실내 장식 때문에 어머니 부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식구들을 일찍 깨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럼 앉으시죠?
그러면서 시몽이 이제 그 폴을 앉으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는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폴은 그에게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는 스스로의 외모를 전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은 뜻밖이었다. 아직도 비가 오는 것 같죠? 이제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아침 10시에 그녀 자신이 전문적 여성 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실내복 차림에 몹시 잘생긴 청년을 겁에 질리게 하고 있는 로제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제 자기 애인을 생각합니다. 로제 애인이 이 장면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이런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아, 네, 그래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녀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이러면서 첫 이제 시몬과의 대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 이 소설의 첫 번째 주인공이 39살의 이 여자였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오랜 친구, 아마 6년인가 그렇게 사귀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애인이죠. 애인인 로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막 등장하고 있는 시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몽은 반덴베시 부인의 아들이라 했죠. 어떻든 시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두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 이게 등장인물이 전부 다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이 청년을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가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라, 이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10시가 되는 이 아파트에 앉아서 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시인데 아직 출근을 안 했느냐는 쪽으로 언뜻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오늘 제 그 의뢰인이 이제 자기는 수석 변호사라는 얘기를 했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출근을 안 했냐 하니까, 제 그 의뢰인이 오늘 사형대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아마 농담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사형대로 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맙소사, 그래서 그 사람 죽었나요? 깜짝 놀라서 이제 묻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는 무척 흥분한 태도로 방을 왔다 갔다 했다. 이제 무엇보다도 누가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시몽입니다. 이 여인께 완전히 이제 첫눈에 똑 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방을 왔다 갔다 흥분한 태도로, 그것도 무척 흥분한 태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폴이 그걸 보고 진정하세요. 이제 벌써 여자가 눈치채고 진정 좀 하라고 이제 그 얘기했죠. 그녀는 기분이 몹시 좋아지고 흥겨워졌다. 이제 폴이 얼마나 그 남자를 또 잘 꿰뚫는가도 금방 되죠. 멋진 젊은 남자가 39의 나이에 거울을 들다보면서 세월을 탓하고 또 몹시 외로웠던 간밤에는 자기 혼자를 내버려 두고 가버린 그 로제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분이 몹시 좋아지고 심지어 흥겨워졌다, 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녀는 시몽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분위기를 깰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 둘이 이제 막 이렇게 좋은 극이 되는데 시몽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분위기 깰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청년이 저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시몽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폴은 반덴베시 부인과 함께 1시간을 보냈다. 부인은 아침이면 약간 얼이 빠진 사람 같았고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은 듯했다. 폴은 부인과 함께 복잡한 계획을 세운 다음 시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은 채 돈 설리를 떠올리며 유쾌한 기분으로 청계를 내려왔다. 밖에는 줄곧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택시를 부르려고 한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지붕이 낮은 소형차가 그녀 앞에 와서 멈추었다. 시몽이 안에서 차 문을 열었다.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1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듯한 그의 태도에 폴은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상체를 깊이 숙이며 어렵게 차에 오른 다음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티뇽가로 가주세요. 어머니하고의 일은 잘 되었나요? 아주 잘 됐답니다. 당신은 곧 푹신한 소파에서 피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늦지 않으시겠어요? 11시가 넘었어요.
사람들을 모조리 사형시키고도 남은 시간이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 무척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 때문에 무척 골치를 썩어 왔는데 당신 어머니 덕분에 그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요. 어머니에게 돈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지독하게 인색하시거든요. 그가 말했다. 자기 부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폴이 말했다. 전 12살이 아니라고요. 몇 살인데요? 25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39이에요. 그는 조그맣게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불량했던지 한순간 그녀는 화가 날 뻔했지만 다음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는 거죠? 그 휘파람 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다른 감탄이 담겨 있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가 너무나 감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바람에 그녀는 거북해졌다. 와이퍼가 몹시 비효율적으로 차창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의아했다. 차에 타느라 그녀는 스타킹까지 찢어졌다. 그녀는 이 불편한 자동차 안에서 그녀에게 매혹된 것이 분명한 이 낯선 청년과 함께 있는 그녀 자신과 자동차 덮개를 통해 들어와 그녀의 연한색 외투를 더럽히는 빗방울이 아주 유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세금을 내고 어머니에게 하숙비를 보내고 상점에 빚을 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그녀는 자세한 계산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시몽이라는 청년 역시 자동차를 빨리 몰았다. 그녀는 로제를 그리고 그녀 자신이 보낸 지난밤을 생각하고 다시 침울해졌다. 언제 저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시몽이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말했다. 그녀는 순간 겁이 났다. 그는 그녀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애써 대화를 잇고 그에 관해 이것저것 묻고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그녀는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당분간은 안 되겠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속도를 늦추었고 운전도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담배 한 개비를 집어들자 그가 그녀에게 라이터를 내밀었다. 두툼한 트위드 자켓 아래로 우스꽝스럽게 나와 있는 두 팔목은 무척 가늘고 소년티가 났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사냥꾼 같은 모피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순간 그녀는 그를 챙겨주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는 그녀 나이의 여자에게 모성애를 불러일으키기에 꼭 알맞은 그런 부류의 청년이었다. 여기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태도는 고집세고 우울해 보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천만에요. 그녀는 서너 걸음 걸은 다음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폴은 반덴베시 부인과의 한 시간 정도의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 얘기되어지고 그다음에 집에서 나가서 택시를 타려고 그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차가 지붕도 나지막하고 그런 차가 하나 와서 멈춥니다.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사무실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1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분명했다. 벌써 이 폴은 눈치챘죠. 아, 벌써 이 친구는 1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차에 오릅니다. 마티뇽 가주세요. 이제 그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일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예, 아주 잘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께 미리 선불로 지불하라고 그랬나요? 우리 어머니는 지독하게 인색하거든요. 그 얘기하니 이제 폴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폴이 말했다. 그랬더니만은 이 남자 수습 변호사인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12살 아이가 아니랍니다.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몇 살인데요? 물으니까 25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5살인데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럼 몇 살인데요?" 묻습니다. "아 39입니다." 인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인제 근처에 나와서 "여깁니다."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언제 저와 점심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잠시 멈칫하면서 포론 이래 갑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좀 여유 있을 때에 그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인제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인제 헤어집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 주었다. 예. 서양 여자들은 그런 게 있죠. 남자가 와서 문을 열어 줘야 내리고 또는 문을 열어 줘야 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태우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마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 천만에요."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졌습니다.